이번 부산 원정, 많은 동료분들께서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부산 원정이 끝난 후 매력적인 도시에서 장거리 원정의 묘미와 낭만, 그리고 승리까지 쟁취하고 돌아오는 길, 올 한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가 그 흐름을 끊고자 다짐하며 다시 찾은 부산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퇴장이라는 악재가 찾아왔고 또 반복되는 좌절감을 느끼며 이 경기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경기가 탄식과 한탄으로 끝이 났을 때, 특히나 그것이 머나먼 장거리 원정이었다면 더욱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기만 했을 겁니다. 온몸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주말, 어쩌면 이번 주 내내 함께하고 있을지도 모를 텐데요. 어떻게 잘 극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원정에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오신 동료분들께 조금 더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저희도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한 단어마다 무겁게 꾹꾹 눌러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드실 동료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다방 크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지금 밤 늦은 시간입니다. 이번 경기마저 안 좋게 끝이 나서 더욱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하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패널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독설가가 아니라 스마일맨이 되고 싶은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웃는 모습을 상상해봤는데 잘 가늠이 안 되네요. 네, 스마일맨이라고 웃기만 하지 않죠. 아,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팹니다, 저는. 우패네요, 우패. 네. 그렇죠. 네, 웃으면서 패는 참독가님 나와주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 사는 개랑 청사계 강윤입니다. 네, 오늘 아주 화사한 또 이탈리아 유니폼 입고 나와주셨는데 네네네. 이쁜 것 같아요, 그거. 예, 제가 이제 뭐 여담이지만 여기 꽂혔는데 한국에서 발매를 안 했는지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베이를 뒤져서 전쟁통인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배송을 받아서 어떻게 보냈지? 구매했는데요. 굉장히 또 적절한 가격에 구매를 해서 이쁩니다. 그 카라도 이쁜 네. 것 같고 이게 뭐 비슷한 형태로 검은색으로 나온 민헨 저지가 있더라고요. 같은 키 저걸로. 네, 이 시티 무슨 저지인데 이건 로마 저지고요. 민헨 저지가 있길래 그것도 지금 구매해 보려고 이베이를 뒤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그냥 유니폼 저지 입으시는 재미가 또 보는 재미가 있네요. 저 또 좋아하니까. 네. 또 오늘 또 이렇게 나와 주셨고요. 아휴, 참 패널분들 많이 힘드시죠? 매주 경기 준비하는데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들의 동기부여도 많이 잃어가는 거 아닌가 뭐 걱정이 됩니다. 뭐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저희가 대략 수요일 날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경기가 끝나면 수요일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경기를 분석하고 뭐 대본도 가다듬고 하거든요. 이 시간 투자를 뭐 생각보다 많이 하는 편인데 경기가 이제 잘 끝나면 결과가 좋으면 그나마 덜 힘든데 기쁜 마음으로 하고. 그렇죠.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딜레마라고 하면 좀 뭐한데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뭐 아무래도 안 좋은 얘기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의 얘기에 좀 힘을 얻어가시려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경기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좀 쓴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저라고 뭐 쓴소리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좋은 얘기 하고 싶죠, 저도. 근데 이제 정말인가요? 그럼요. 오케이. 근데 이제 필요하긴 합니다. 제 의견에 혹시나 또 기분이 나쁘시거나 또 힘이 빠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뭐 그런 좀 경계를 유지하는 게 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강유님은 어떠세요, 요즘에? 네, 뭐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루틴화가 돼서 어느 정도는 준비하는 거가 수월되는 부분도 있어요. 평소에 찾아보는 어떤 자료들 이렇게 쭉쭉 찾아보고 그다음에 저희 말했잖아요. 경기 한 2번씩 돌려보면서 보고. 근데 이번 경기는 대본 자체도 좀 경기력에 대한 그렇죠. 내용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얘기할 것들이 있어서 경기를 한 번밖에 안 돌려봤어요. 그냥 내가 중계로 봤던 그 느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만 보고 말았어서 뭐 준비하는 데에서 어려운 건 없었는데 이제 이번 부산전과 같이 좀 뭐랄까 이야기거리들을 찾기 어려운 어려운 경기들 경기죠. 있잖아요. 예. 예, 예, 뭐 우리가 막 뭘 많이 해보고 끝난 경기가 아니니까 이런 경기를 준비할 때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 음, 건너스님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방송 들으면서 같이 뭐 의견도 나누거나 댓글로 혹은 그냥 들으시면서 생각도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음, 같이 나눌 만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지 또 듣는 시간 음, 그 2시간 가까이가 되는 시간이 작은 시간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1시간 반 정도라고 치고 음, 그게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8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들으니까 음, 800명이라고 치면 800명에 1시간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800시간 이상이 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길고 큰 시간이니까 그 시간의 무게를 생각하면 그냥 허투루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들만 하지는 않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 음. 때문에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팟빵까지 하면은 그 2배는 더 들으실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음, 더욱더 저희 표현이나 말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매주 비슷한 내용으로 좀 몇 주째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괴로운 것 같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할 거 해야지."라는 표현을 매우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좀 자기 최면 같은 건데 우리도 힘들지만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더 힘드실 거거든요. 이번 저희가 준비한 시간들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수원 축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팟캐스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3경기 연속 무승이 이거 단순한 무승이 아니다. 팀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패널분들께서도 그 작년 염기훈 감독 시절 그 한순간 팀이 무너지는 부분을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전이 갖는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이 경기 보신 소감부터 듣고요. 이번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윤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던 기준으로 봐서는 판정 하나에 음, 혹은 어떠한 판단 하나에 결과가 나버린 경기가 아닌가 음,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뒤에서 뭐 좀 더 그렇죠. 예, 예. 이야기하겠지만 예, 참 어렵습니다. 음, 예, 뭐가 어렵냐 하면 누구 하나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기도 음,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콕 집어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제가 이해하기도 좀 어렵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경기인데요. 그리고 뭐 경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또 우리가 그래도 좀 힘이 날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야 하나 하기도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마저 어려워지는 여러모로 음.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이게 정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커너스님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역시나 작년 염기훈 감독이 떠오르는 경기였는데요. 뭐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염기훈 감독이 5연패를 했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남과 천안전은 공격을 퍼부었음에도 공격수들이 결정을 짓지 못하면서 딸깍에 패배를 했었고요. 음, 부천전에는 백동규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고 음. 충남 아산전에는 카즈키 선수의 퇴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네. 원정에서, 그죠? 예. 네. 그리고 서울 이랜드한테 3대1로 패배하면서 염기훈 감독이 이제 자진 사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조윤성 선수가 성남전에 퇴장을 당했죠. 음, 부산전에는 한호강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음. 우리의 다음 상대가 어디죠? 서울 이랜드입니다. 예, 이랜드입니다. 작년 5연패 할 때 저는 염기훈 감독이 좀 불쌍해 보였었어요. 왜냐하면 공격수들이 골을 못 넣어주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 예. 아니 퇴장이 감독 탓은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퇴장을 당하는데 음, 이런 걸 가지고 감독이 못해서 졌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조금 그렇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예. 제가 뭐 변성환 감독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번 경기 한정으로는 저는 음, 변성환 감독이 좀 불쌍해 보였어요. 음. 예. 그래서 이번 경기도 뭐 광윤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퇴장이 모든 걸 날려버린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두 분 다 똑같이 뭐 퇴장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퇴장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퇴장 이후로 경기가 그냥 끝나버렸다라는 그냥 결과를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또 전반 다소 이른 시간에 나온 퇴장이었고 저희가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부분이 이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뭐 경기력이 어땠다, 뭐 어떤 선수 활약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설마 했는데 또 퇴장이 나오면서 사실상 경기가 일찍 결정이 났잖아요. 먼저 퇴장 장면이 어떠했는지 설명부터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 16분에 부산의 패신 선수가 센터 서클에서 뛰어가는 윤민호 선수를 향해서 패스를 주는데요. 한호광 선수가 이 패스를 잘 예측하면서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호광 선수가 골키퍼가 나올 거라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스프린트에서 밀릴 거라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윤민호 선수의 진로를 막는 움직임을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이 윤민호 선수가 스피드로 이를 벗겨내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됐고 뒤에서 끝까지 저지하려는 한호광 선수의 발에 걸리면서 PK 선언과 함께 한호광 선수가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리그 퇴장 1위가 바로 수원이더라고요. 뼈 아프네요. 예. 지난 퇴장들은 그래도 불운인 요소가 더 크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퇴장은 좀 타격이 큰 것 같아요. 또 퇴장이 나왔는데, 그래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사실은 이번 퇴장은 100% 선수의 판단 미스에 의한 거라 뭐 사실 좀 실드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실전 감각이 떨어진 것 때문에 나온 판단 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 한호광 선수가 마지막으로 출전했던 게 4월 6일 경남전이에요. 그렇죠. 예, 경기를 보면서도 약간 그 부분이 걱정이 됐었는데 뭐 한 초반 15분까지는 괜찮길래 뭐 그래도 괜찮나 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1분 뒤에 바로 이런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예.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황석호 선수가 있는데 왜 명단에도 잘 못 들던 한호광 선수를 갑자기 선발로 내세워서 이 사단을 만드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변성환 감독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보면 곤잘로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한호광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근데 뭐 부산이 윤민호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면서 우리 플랜이 처음부터 좀 어그러졌고 저도 이제 조기 축구회에서 센터백을 봅니다. 네, 그래서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본인은 그런 상황 됐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지 않죠. 근데 약간 두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들면, 이제 편하게 볼을 찰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빨리 그냥 골키퍼한테 내주던지, 그냥 사이드로 차내면 되는데, 내가 이 선수를 충분히 내 개인 기량으로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약간 좀, 뭐랄까요. 쉽게 볼을 찰 수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볼을 차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뭔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좀 무리하게 하려다 보니 그게 좀 그런 이제 안 좋은 판단이 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선수가 생각한 게 있었겠죠. 그 상황에서.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내리막길을 가는 팀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서 좀 매우 속상하면서도 좀 씁쓸했습니다. 네, 뭐 한호광 선수는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강현님 이어서 계속해 주시죠. 네, 지미스님이 이제 퇴장 1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퇴장으로 퇴장 횟수 5번 25시즌 K리그2 퇴장 1위가 수원입니다. 또한 1, 2부 통틀어서도 이번 시즌 가장 퇴장이 많은 팀이 현재 수원이에요. 기록을 좀 더 찾아보니까 K리그1에서는 2018년도 대구FC가 6회로 단일 시즌 최다 퇴장 기록을 그게 했었고요. 풀 시즌 6회인 거죠? 네네네. 한 시즌에 6회로 대구FC가 K리그1에서는 가장 많은 퇴장했었고 K리그2에서는 지난해죠. 2024 시즌 천안 CTFC가
7회로 7회. 최다 퇴장 최다. 기록을 한 시즌 최다 퇴장 기록을 퇴장을 기록했었습니다. 수원 삼성의 기록만 보면 지난 시즌 2024 시즌 4회 퇴장이었던 게 한 시즌 최다 퇴장이었는데 그 기록을 갱신한 5회를 올 시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좀 냉정하게 말해서 팀이 피지컬리한 축구가 아니라 좀 더 수준 높은 축구를 해야 할 경우 퇴장이 좀 적은 것 같고 좀 더 몸으로 부딪히는 피지컬리한 축구를 하면 선수들의 수준이 떨어지든 아니면 전술적인 어떤 방식이 나쁘든 그런 축구를 하면 퇴장이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저는 퇴장 장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뭐 건우스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어떤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이번 퇴장은 판정이 매우 아쉽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판정에 대해서 결국에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히 좀 해주시죠. 네. 판정 상황만 보면 윤민호 선수가 박스 안에서 넘어지는 걸 보고 먼저 PK 선언을 한 이후에 VAR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VAR 체크 후 심판이 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수원의 5번 한호강 선수의 홀딩 파울이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라고 해서 옐로우 카드가 취소되고 레드 카드에 페널티킥이 선언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불만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혹은 그냥 경기를 봤을 때도 저는 생중계를 보면서 제가 하늘 씨랑 톡을 하면서 봤거든요. 네. 근데 저 박스 밖에서 다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왜 PK를 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근데 다시 보니까 윤민호 선수가 넘어지는 지점이 박스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윤민호 선수가 한호광 선수를 앞지르면서 한호광이 뒤를 따르던 중에 그 발에 뒤쫓는 한호광의 발에 윤민호의 발이 걸립니다. 네, 거기서 터치가 있었죠.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호광의 왼발에 윤민호의 왼발이 걸리면서부터인데 제가 0.2배속으로까지 여러 번 돌려봤는데 그 장면에서는 분명히 윤민호의 모든 발이 다 박스 밖에 있어요. 아까 저도 보고 왔어요. 네. 센터 아크라고 그러죠. 그 박스 바로 앞에 있는 반원형 거기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VAR을 제대로 봤으면 홀딩 파울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VAR 판정에서 말했던. 근데 홀딩 파울을 본 거예요. 그럼 발이 부딪힌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건가?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넘어지는 시점은 그 발이 부딪히면서 윤민호가 어쨌든 중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걸 못 잡고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반칙은 박스 밖 프리킥이 맞다. 그럼 다시 홀딩 파울로 선정했을까? 홀딩 파울로 넘어가 보면 아마 그 다음 장면으로 한호광 선수의 오른팔이 윤민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툭 네, 당겨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파울을 주었기 때문에 페널티킥 선언하는 건데 이게 만약 홀딩 파울이었다 하더라도 그 파울이 시작되는 시점 있잖아요. 보통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저는 반칙을 선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작되는 시점도 박스 밖 아까 말한 센터 아크 안에서 홀딩 파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선적으로 페널티킥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는 프리킥이 맞는 판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주심이 본 대로 홀딩 파울이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결국 페널티 판정은 명백한 오심이었고 홀딩으로 봤다고 해도 혹은 한호강의 다리가 걸린 걸로 봤다고 해도 그것을 명백한 득점기의 저지라고 봤으면 뭐 레드카드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는 달리는 와중에 발이 걸린 게 크거든요. 다리를 걸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득점 기회를 고의적인 저지라기보다는 경합 중에 부딪혔다라고 보는 게 커서 저는 이것 또한 옐로우 카드에 프리킥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심이 맞고 그 오심으로 경기 결과까지도 결정을 져버렸다 심판이. 결국엔 그렇죠.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원수님 말한 대로 그 상황을 나오게 한 뭐 전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뭐 짧게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호건 선수가 뒤에 있었던 한호건 선수 개인의 포지션도 문제겠지만 또 한호건 선수를 출전시켜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못 만들게 한 호흡이 안 되게 한 감독의 선택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죠. 또
뒤로 쫓아가면서 그것을 무리하게 어쨌든 저지하려고 했던 한호건 선수의 판단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골 먹고 그냥 11대 11로 1대 0으로 시작하는 게 그렇죠. 낫지.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선수의 판단이 일단 많이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나 VAR을 보는 이유가 뭔가요? 제대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쵸. 그럼 제대로 봤으면 아니, 일개 아마추어인 제가 봐도 파울의 시작점이 분명히 다 박스 바뀐 게 윤민호 선수 발이 둘 다 박스 바뀌는 게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도 이런 오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 K리그 심판 수준에 대한 문제를 언제까지 우리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판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결국에는 이 판정을 제기하기 전에 이 상황 자체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판정이 잘못됐다 혹은 감독의 전술이나 선수 기용이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이제 그 논점을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어쨌든 이제 그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주심이 옐로우 카드를 꺼냈다가 옐로우 카드를 취소하고 레드를 줬나요? 그렇죠. 예. 옐로우를 먼저 냈었던 걸로 기억. 그러니까 페널티킥에 옐로우를 먼저 줬다가 페널티킥은 유지를 하는 대신에 카드를 레드로 바꿨다. 네. 그리고 그 카드를 바꾼 이유가 명백한 득점기의 저지다. 그 명백한 득점기의 저지라는 것 안에는 제가 인지하기로는 고의성이란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명백한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하죠? 의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봤을 때 저는 이거 놔두면 그냥 무조건 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프리킥이 나왔어도 퇴장이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심판이 처음부터 레드를 꺼내고 PK를 주는 게 아니라 옐로우를 주고 레드로 바꿨다는 건 글쎄요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 판정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심판의 판정도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 상황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되게 잘 준비했고 그런 수비적인 거에서도 되게 나름 변화를 잘 줬었는데 이게 글쎄요. 이 판단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 하나가 이렇게 된 거라 저는 판정에 대해서는 뭐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양측의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갖고 뭐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좀 각자 좀 한번 생각과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뭐랄까요, 우리가 억가당한다 그러잖아요. 네. 뭐 억가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뭐 운이 안 떨어주는 요소도 있을 거고 뭐 골대를 뭐 계속 맞춘다든가 뭐 실수가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든가 심판으로 인한 억가도 저희가 이번 시즌에 많았는데 일각에서는 결국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더 뛰어나고 압도적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변성환 감독을 보면서 그러니까 부산전 15분 정도까지만 보면서 뭔가 그래도 나름 부산을 상대로 준비를 잘 해왔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잘하면 잡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네, 왜냐하면 세라핌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이제 옵사이드 판정이 났었던 적도 있었고, 뭐 주도권을 내주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남전 우리가 작년인가요? 변성환 감독이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승리만을 위한 전략을 짜왔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부산전을 보면서. 이번에. 네. 그래서 진짜 작정하고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려고 나왔구나 라고 했는데 뭐 사실은 뭐 이런 변수가 발생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2경기 연속으로 나와버리니까 글쎄요. 이게 감독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감독이 뭘 할 수 있을까? 감독이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구단 영상도 보니까 감독님이 참 뭐랄까 좀 힘이 많이 빠진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죄를 지내야 되나 뭐 구술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제가 이제 그 판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저도 어떻게 보면 건너스님과 좀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퇴장 전에도 그렇고 퇴장 후에도 어느 정도는 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우리의 경기력보다 부산의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좋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어요. 물론 위협적인 기회가 초반에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었고 혹은 뭐 어떤 기회가 닿았을 때 어쨌든 전방에 득점력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1대0 정도로 신승을 거둘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판정으로 경기가 끝난 거잖아요. 물론 그 판정을 하게끔 만든 선수의 실수가 있었죠. 그 선수의 이거는 이제 누가 어떤 비중을 더 두느냐 차이인데 그 선수의 실수의 비중을 두느냐 혹은 실수가 했더라도 그 판정이 좀 정확한 판정이 났으면 억울함이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경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정을 받아야지 경기를 할 때 더 그 불리함이 없잖아요. 근데 판정으로 인해서 불리함까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 불리함까지 생각하면 판정이 더 문제였느냐? 이거는 개인마다 비중 두는 음. 차이가 다른데 저는 어쨌든 판정이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왜냐면 그 선수의 플레이까지는 벌어진 거잖아요. 음. 그럼 벌어진 것에 대한 해석 자체를 제대로 했으면 벌어진 것에 대한 수습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우리가 다른 방식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예 다른 해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기가 흘러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를 이제 영어 그 피파 표현으로 DOGSO라고 하는데요. 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려할 게 네 가지 정도의 고려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거리, 골대와 공격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래서 충분히 득점으로 이어질 만한 거리인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유효한 기회라고 해서 득점할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선수가 공격 선수가 그래서 뭐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지 세 번째로 수비수의 수비 선수의 숫자가 적어서 공격수에게 유리한 수적 상황이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공의 움직임 공이 유효한 득점 방향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라고 하면 요거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골대에도 가까웠고 공도 급한 경우가 가능성도 좀 없었고. 있었고 수비수의 숫자도 적었기 때문에 그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라는 것의 측면에서는 좋아요. 그러면 한호강 선수에게 퇴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킥이냐 페널티킥이냐가 중요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선수의 판단은 아쉬운 게 맞고 그래서 퇴장까지 나왔던 네네. 건 그거는 감수해야 될 만한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PK 이후로 우리가 실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럼 최소 PK가 아니고 프리킥이었고 그 프리킥이 뭐 들어갔으면 뭐 할 말 없지만 만약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 0대 0대 0까지 0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승점 1점이라도 벌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회 자체를 페널티킥을 주면서 거의 없애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판의 오심 자체가 굉장히 경기에 미친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수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고 우리가 오심까지 감안하면서 경기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경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잘못한 것에 대한 실수한 것에 대한 어떤 제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퇴장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오심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억울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퇴장이 한호강 선수가 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개연성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한호강 선수가 계속 벤치에 있다가 제외되고, 그러다가 직전 성남 경기에서는 벤치에 없었고, 조윤성이 선발에 또 황석호가 벤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황석호가 선발로 먼저 나오고, 벤치에 이제 한호강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결과론적이지만은 황석호 선수가 벤치였고 한호강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오면서 퇴장이 나왔습니다. 뭐 플레이 자체는 그렇게 나빴다고 보기는 힘든데 이제 퇴장이 당한 상황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폼이 좀 떨어져 보였는데다가 자신감도 조금은 없는 상태이지 않았나
좀 싶고요. 그리고 또그 윤민호 선수가 나올 걸라고 예측을 못했나 봐요. 수원에서도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 선수 그러잖아요. 당황했을 거다 수원이. 그러면서 좀 당황한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을 놓고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깜짝 선발이라고 하죠, 보통. 음, 뭐 지난 화성전에 조윤성 선수의 선발 복귀나 이번 부산전 한호강 선수의 선발 복귀 같은 것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깜짝이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매우 당연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지난해 말부터 조윤성 선수는 안면 부위 부상이 좀 있었던 걸로 나와 있었고 또 한호강 선수는 허리 부위가 좋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초에 두 선수 모두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명단에서 사라졌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소리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모든 일에는 보통 단계가 필요합니다. 두 선수가 그 지난해부터 있었던 그 부상 때문이든 혹은 선수들에게도 흔히 나올 수 있는 어떤 폼적인 일시적인 저하든 간에 그게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면서 부상이 회복되거나 폼이 올라오면서는 교체 명단에 투입되고 그 교체 명단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피치를 좀 밟아보고 그 피치를 밟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다가 결국에는 선발로 출전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단계를 밟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게 보통 합리적인 결정이고요. 근데 이런 단계를 건너뛰고 선발로 바로 투입된다면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만큼 훈련장에서 보여준 모습이 좀 있었을 거다. 좋았거나 혹은 현재 가용 가능한 센터백 선수인 황석호 선수도 몸에 문제가 좀 있거나 또 혹은 감독이 바라는 만큼의 황석호 선수의 폼이나 경기력이 아니거나 겠죠. 근데 현재까지 황석호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 매경기 교체 명단에 포함됐고요. 또 나왔죠 이번에도. 네. 그렇다면 훈련장에서의 모습이 너무 좋았다거나 아니면 황석호 선수의 폼이 안 좋았다. 둘 중에 하나로 선발이 복귀가 된 건데 냉정하게 그래야 할 만큼 지난번 조윤성 선수의 폼이나 이번 경기 한호강 선수의 폼이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퇴장 전까지 못하지는 않았어요. 예, 준수하긴 했어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깜짝 다시 선발 복귀할 정도로 엄청 좋은 폼이었냐 이건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흔한 표현으로 경기 감각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네. 경기 감각이라는 게 아무리 프로 선수더라도 경기에서 계속 뛰면서 이 경기장에 익숙해지고 우리 선수들 간의 호흡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을 경기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 감각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으면 있을 만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런 선발 명단을 들고 왔다는 것은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선수의 판단이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뭐 가혹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혹한 부분도 있어요. 4경기에서 3명 퇴장당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건 가혹한 부분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또 퇴장과 별개로 이 선수들의 폼이나 경기 감각 자체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되는 것은 감독의 책임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결국 감독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정말 갈리니까 지금 저희 팟캐스트 녹음 전에 공개된 영상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성으로는 감독이 선수단을 질책한다는 식의 느낌을 받는 발언을 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좀 더 통감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어떻게 선수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졌고 팀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감독이 조금 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도 우리 나눴었잖아요. 그 조윤성 선수가 이제 오랫동안 공백기에 있다가 이제 선발 복귀하고 나서 2경기 만에 퇴장인가? 네, 그렇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봐요. 예. 한호강 선수도 오랜만에 또 선발 나와서 바로 퇴장당하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이런 동작들이 결국에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그런 것도 결과론입니다, 물론. 예.
자,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진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커너스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발 명단을 내세우는 거에 대한 책임은 감독이 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오 선수랑 짝을 계속 맞춰왔었던 게 권한규 선수였고, 권한규 선수가 없었을 때는 황석호 선수가 나왔는데, 아무리 훈련장에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실제 경기에서 센터백 간에 그리고 수비수 간에 그런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훈련 때랑 또 실제 경기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가장 이제 선발 명단을 짤 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과연 그것까지 정말 고려했음에도 조현성 선수와 한호강 선수의 선발이 최선이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뭐 전에 우스갯소리로 게임에서나 가능하다 그런 건 했었는데 뭐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호강 선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과 좀 연결시켜 보자면 강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호강 선수가 처음에 이제 이탈을 했을 때 허리 쪽에 부상이 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축구 선수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서 이 허리 부상은 선수 기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거 뭐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테니스 선수 중에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 중에 정현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예, 네. 그 예전에 그 조코비치를 꺾고 4강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결국에는 부상 때문에 이제 기권을 한 당시 한국 테니스계의 희망이었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아직 복귀를 못 하고 있어요. 계속 재활을 하고 있고 국내 무대에서 이제 조금씩 폼을 올리고 있는데 이 선수의 많은 부상 중 하나가 허리랍니다. 예, 그만큼 이제 허리 부상이 이 엘리트 선수들의 그런 경기력이나 이런 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이제 주거든요. 뭐 저도 최근에 허리를 크게 다친 다음에 이 경기를 하러 나가면 이 스프린트가 안 돼요. 맞습니다. 그걸 느껴요, 제가. 아, 내가 뛰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 뛰면 아플 것 같은데? 이거 못 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거든요. 뭐 저는 근데 한호강 선수는 이제 완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랑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스프린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이런 그런 브레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도 모르게 약간 움찔하는, 주춤하는 그런 게 만약에 남아있는다면 이거는 이제 선수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선수 몸 관리를 하는 팀에도 어쨌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퇴장을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잘 준비를 했다고 봤거든요. 예, 일단은 전 경기와 다르게 압박을 먼저 하지 않고 좀 내려서서 지키려는 축구를 하기도 했었고 또 수비수들의 그런 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또 수비 가담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내세운 카드가 이렇게 또 실패로 끝나 버리니까 뭐 이렇게 게임 자체가 좀 허무하게 좀 갈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좀 의미 없는 얘기긴 한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PK를 내줬고 실점도 했으니까 1대0으로 끌려간 채 이제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됐고 만약에 그냥 옐로에서 끝났다면 그러니까 퇴장이 없는 채 1실점을 했었다면 우리가 경기 결과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었을까? 동수로 싸웠다면.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는 우리가 준비 잘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뭐 오심이든 어쨌든 PK로 1대0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 좀 달랐을까요? 동수였다면? 저는 이제 16분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기는 건 모르겠고요. 충분히 비기는 건 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승점 1점을 가지고 올 수는 있었을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도 동점골을 만들 뻔 했잖아요. 그쵸. 예, 저는 진짜 그거 보면서 됐다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어떤 장면인지 다 같은 생각일까요? 예. 핌? 우리 핌. 오케이. 역시 좀 세밀함이 좀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전반전에 동점을 만들었다면 충분히 역전까지 가능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후반에 최소 동점은 만들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물론 이제 가정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퇴장당하지 않고 그랬다면 부산도 좀 다른 식으로 경기를 했겠죠. 예. 어쨌든 저는 근데 우리의 준비 상태나 선수들의 그런 정신무장이 우리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충분히 뭐 역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비기긴 했을 것 같다 최소한. 예, 좀 이런 나쁘지 생각을 않게. 해봤습니다. 예. 강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앞서서 뭐 얘기한 거지만, 그날 부산의 컨디션이 또 뭐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실제로, 뭐, PK 이후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물론 우리 수비 선수들이랑 양용목 골키퍼가 잘 막아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지난 구덕 원정을 생각해보면, 부산이 한 명 퇴장당하자 수원은 4골을 쏟아부으면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었죠. 뭐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 그것과 비교해 보면 부산의 경기력이 그날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았다. 퇴장 당함인데도 불구하고 추가골이 없었던 걸 생각하면 그래서 만약에 퇴장만 없었으면 저도 최소한 무승부는 거둘렀을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승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추가적으로 그 부산이 뭐 물론 추가골을 넣지는 못했지만은 일부러 좀 실리적으로 템포도 좀 죽이면서 인원의 그 많음을 그 뭔가 충분히 발휘하면서 활용하면서 운영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거는 아니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뭐 기록상으로 봐도 뭐 패스 숫자가 부산이 545개, 수원이 304개예요. 퇴장 당하긴 했지만 그리고 보통 이제 퇴장 당하더라도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점유율을 어느 정도 쫓아가는 양상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날 점유율이 부산이 63%, 수원이 37%였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서 오히려 부산은 수적인 우위를 잘 활용한 경기를 한 게 맞고요. 실리적으로 내려서지 않고 슈팅도 14개나 했어요. 수원은 7개 했고. 근데 이제 유효 슈팅이 4개밖에 나오지 않았던 건 어쨌든 수원이 뭐 밀집해서 잘 막았다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혹은 또 부산의 슈팅 자체가 좋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부산은 할 수 있는 한을 최대한 쏟아부었지만 추가 득점을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뭐 퇴장이 좀 더 아쉬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응 방안, 퇴장 이후의 대응 방안에선 또 뒤에서 저희가 얘기를 따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팀 분위기를 보면은 저희가 뭐 물론 내부 사람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는 게 좀 보이거든요. 동기부여를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팀의 모든 구성원이 솔직히 말씀해서 그런 모습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쳐서 체력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불행적인 부분 때문에 오는 멘탈적인 부분이 문제인지 왜 한순간 팀이 무승의 고리에 빠지게 된 건지 좀 이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과연 우리만의 지금 문제인가 싶어서 다른 팀과의 기록을 좀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수원뿐 아니라 여름이라고 접어드는 제가 기준으로 여름은 이제 7월이라고 정했고요. 여름에 접어들면서 리그에서 선두권을 이루고 있는 5개 팀 인천, 수원, 부천, 전남, 부산 이렇게 5개 팀이 7월 이후 10경기를 했더라고요. 7월 5일부터 첫째 주부터 그 10경기 성적을 살펴보니까 리그 순위대로 1위 인천이 5승 2무 3패 2위 수원이 5승 2무 3패 뭐 똑같네요? 네, 3위 부천이 5승 2무 3패. 오. 4위 전남은 4승 2무 4패. 재밌게도 5위 부산은 전남과 같이 또 4승 2무 4패입니다. 리그 전체에서 하고 있는 성적과 비교해보면 상위 5개 팀 모두 패배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특히 부천인가 전남인가는 8패를 기록 중이니까는 7월 이후로 4패를 한 겁니다. 해석해보자면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한 체력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고요. 그것을 상위권 팀들 모두가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발 주전 라인업과
그다음에 이제 교체 벤치 자원의 어떤 퀄리티 차이가 조금 크게 느껴지는 K리그2 팀들 특성상 이 부분은 더 크게 겪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 수원의 경우는 지난 4경기에서 성적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큽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상위권 팀들 모두가 고전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만 부진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물론 10경기 그렇죠. 구조를 보면. 그리고 경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수원은 7월 이후 타 상위권 팀들에 비해서 잘 버티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 8월 중순 들어서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해석이다라고 좀 보여요. 그러니까 여름의 고비를 다른 팀들은 지고 이기고 비기고 지고 이걸 섞어가면서 조금 스페이드에서 했는데 그게 했는데 수원은 어쨌든 잘 버티다가 5승 1패 하다가 2무 2패를 최근에 기록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름의 고비는 모두가 겪고 있는 게 확인되지만 우리만 유별나게 겪고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갑자기 최근에 무너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즉, 뭐, 굉장히 침체돼 있다라고 뭐 표현을 하셨지만, 그건 모릅니다. 내부에서는 어떻게 여기고 하고 있을지, 물론 영상을 보면은 패배 순간의 영상들만 나오니까 굉장히 침체돼 보이기도 하지만, 기록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선두권 팀들 모두가 패배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왜 우리가 무너졌는지를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왜 그랬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우리가 늘 말하지만 내부 사람이 아니니까 내부에 대한 얘기는 모르잖아요. 뭐 멘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드러나 있는 지표상으로 보면, 지난 시간이었나요? 제가 아니면 보이는 팟캐스트였나? 그때 말했듯이 공격력의 일관성 부족이 일단 크다. 공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10경기에서 많이 넣고 10경기에서 적게 넣고 5경기에서 그렇죠. 중간 정도 넣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서 넣어야 될 한 경기에 좀 몰아넣고 다음 경기에 못 넣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뭐 이것도 결국에는 연이어 발생한 퇴장 등 경기 내 변수의 영향이 뭐 크겠죠. 근데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번 시즌 경기당 1.9골을 넣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번 경기까지 다 합쳐서 1.9골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골을 좀 못 넣으면서 2.0골에서 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최근 4경기에서는 경기당 1골 수준으로 지금 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그 평균적으로 1.9골을 넣고 있는데 최근 4경기에서는 1골.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지적해왔던 공격력의 일관성 부족이 이번 4경기를 통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두드러지게 나타났냐까지는 저희는 아마추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고 현상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당연하게도 수비의 안정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안정감을 좀 더 정확하게는 조직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제가 일전에 이것도 아마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원의 수비 라인에서 오른쪽 센터백이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다. 말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면 기억납니다. 수비 라인을 리딩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오른쪽 센터백 포지션에 출전한 선수가 지난 5경기에서 4명이에요. 5경기를 치르는 동안. 권한규, 황석호, 조윤성, 한우광. 그러면 상식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선수 간의 호흡이 맞지 않는다. 호흡이 맞지 않으면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무너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재밌는 지표가 보여서 가져왔는데요. 오프사이드 유도 수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오프사이드를 그런 또 지표가 있네요. 기록한 게 아니라 그냥 오프사이드 상대가 기록한 오프사이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유도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뭐 대충 숫자가 나왔으면은 제가 안 가져왔을 텐데 정말 재밌는 게 지난 5경기 있죠. 성남전을 제외한 4경기에서 김포전서부터 부산까지 5경기 중 선남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4경기에 상대가 기록한 오프사이드가 없습니다. 오프사이드가 재밌네요. 빵이에요. 상대들이. 재밌네요, 진짜. 우리는 상대의 오프사이드를 하나도 유도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센터백은 4명이 바뀌었고요. 그만큼 라인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있다. 수비 라인에서 리더가 분명치 않다라고도 저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상적인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일견 감독의 선택은 이해가 됩니다. 뭐 어떤 게 이해가 되냐? 지표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력상으로 올 시즌 야심차게 영입했던 황석호 선수의 경기력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권한규 선수를 제외하고는 믿고 쓸 수 있는 센터백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카드들을 실험해봤고 그 실험들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며 지금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선택이 이해된다고 말씀드렸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을 테스트해보고 기회를 줘봤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권한규 선수에게 의존하다가 지금 부상으로 1차, 그제서야 다른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선수단 운용에서의 아쉬움은 분명히 감독에게 있다. 말이 길어졌죠? 다시 요약을 하자면 여름 이후에 상위권 팀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수원은 그에 비해 잘 버티다가 오히려 최근에 무너졌다. 그 무너진 이유로는 공격진의 일관적인 득점력 부족 그리고 또 수비진의 조직력이 부족한 부분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치가 전체 이런 상위권 팀의 그 부진이 유독 눈에 띄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7월 이전에 벌어놓은 승점이 많은 상태에서 7월에 이렇게 고전할 거라는 건 본인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을 거고 또 패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뭐 무승부, 승, 패 뭐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수원 밑에 있는 팀들은 또 수원과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상태였고 근데 이제 수원은 쫓아가는 입장에서 이 7월, 8월에 우리가 분명히 반등을 해야 된다. 이걸 포인트로 잡은 시점에서 마지막에 연달아 이렇게 4경기 무승을 만든 거는 좀 부진의 타격감이 더 심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공격도 일관적이지 못하고 지금 네. 수비도 총체적 난국 아닌가. 그렇게 보면 그렇죠. 참 아쉽네요. 예. 커너스님 또 어떤 시각 갖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강윤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좀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10경기를 비교했을 때는 상위 5개 팀이 다 비슷한 성적을 내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밑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성남 같은 팀 보면은 7, 8월인데도 성적이 되게 좋잖아요. 네. 예, 그리고 어쨌든 상위권 팀들이 졌다는 건 물론 서로 붙어서 뭐 예를 들면 전남이랑 부천이랑 붙어서 뭐 그렇게 결판 난 경우도 있겠지만 하위권 팀들한테 잡힌 경우도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수원도 그렇고요. 예. 그러면 왜 상위권 팀들만 이렇게 부진을 겪고 있는가? 하위권 팀들은 그러면 중위권 팀들은 왜 잘 나가고 있는가?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비 조직력 이런 게 아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공격력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가 무너졌던 게 단순히 우리의 경기가 안 좋았거나 진짜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다거나 그러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퇴장으로 인해서 무너진 거다 보니까 사실은 좀 스스로 무덤을 판 거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좀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백을 좀 메꾸지 못한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일류첸코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다거나 뭐 물론 이제 브루노 실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파울리뇨 선수가 코뼈 수술한다고 빠지고 하긴 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이제 스스로의 그런 퇴장으로 인해서 퇴장 관리를 못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된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겁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팀이 갑작스럽게 무너졌을까? 왜 이렇게 무승의 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좀 멘탈적인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올 시즌에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초반에 이랜드하고 인천한테 2연패를 당하면서 좀 삐걱거리긴 했죠. 그렇죠. 예. 예, 뭐 나름 좋은 성적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었는데 인천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버리니까 저는 거기에서 오는 약간 조급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의 압박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인천을 따라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한두 번 정도. 예. 근데 그때마다 좀 못 따라간 거. 그리고 퇴장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저는 아무리 프로 선수라 하더라도 이 평정심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다. 않았을 거다. 예. 뭐 날씨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제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화성전이 좀 약간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김포는 사실 뭐 좀 재수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뭐 이게 경기력이나 뭐 이제 그런 전략의 상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기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포 같은 그런 거친 팀한테는. 근데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비교서도 안 되고 져서도 안 되는 팀이잖아요. 무조건 뭐 이겨야 되는 팀인데. 냉정하긴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뭐 압도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골을 못 넣어서 비긴 것도 아니라 선제골을 얻어맞고 겨우겨우 따라가듯이 비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성전의 이런 결과가 약간 팀이 약간 좀 무너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어쨌든 분위기 반전을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이랜드전이라 야, 이게 뭐 이기면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가 생기겠지만 그렇죠. 예, 뭐 지게 된다면 또 뭐 생각하기 싫은 또 예,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퇴장은 발생했고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뭐 퇴장 원투데이 당한 것도 아닌데 퇴장 먹은 짬바가 있지 팀이 뭐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끼리 얘기했었는데 퇴장 이후 우리 입장에서는 그 득점에 근접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퇴장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꽤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가 어떤 경기 방식으로 변화를 줬고 어떻게 풀어나갔다고 보셨는지 강윤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경기 내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산의 준비와 우리의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볼까 합니다. 부산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선발 공격수로 발이 빠른 윤민호 선수를 내세웠어요. 팀의 유스 출신인 백가운 선수에게마저 밀려서 이번 경기 전까지 올 시즌 6경기 출전에 그쳤던 선수입니다. 저희와의 경기로 7경기 출전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 선수가 나오는 걸 예상하는 거는 정말 뭐 도박에서 역배 거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깜짝 선발이었어요. 네, 이거야말로 깜짝 선발이고 그 깜짝 선발의 의미를 좀 잘 살린 선수 케이스였죠. 기용이 된 거죠. 공격적으로 수원이 나설 것을 예상해서 그 뒷공간을 노리겠다는 선택을 부산은 했고 발이 빠르지 않은 센터백 라인을 가진 수원의 약점이 제대로 공략당하면서 한호강 선수의 퇴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퇴장 이후에는 홍원진 선수가 센터백으로 내려갔지만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돼요. 홍원진 선수도 센터백을 안 본 선수는 아니지만 발이 그렇게 막 빠른 선수는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내려있지만 순간적으로 그 빈 공간을 파고드는 이 윤민호 선수에게서 좀 걸렸으면 위험할 만한 상황들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헤딩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엔 수원은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려서고 탈취 시 우측면을 활용한 빠른 역습을 통해 공격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효과를 보기도 했죠.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득점에 근접했던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결국엔 끝내 득점에 실패를 했어요. 저는 아쉽습니다. 매우 아쉬웠던 거는 김현을 투입하면서 보인 선수 운용이라고 봐요. 저는 거기가 이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반격의 승부를 던졌다. 네, 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승부수. 네, 승부수를 던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현과 일류첸코라는 높이에서 강점 있는 선수들을 투입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선수들 둘이 뭐 서로가 호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그런 선수를 넣냐? 첫 번째로 그거. 두 번째로는 이 선수들에게 공중볼을 투입하려면 결국 좌우로 한번 찢은 다음에 거기서 올라가야지 유리한 공격이 됩니다. 센터백에서 직선적으로
롱볼을 던질 경우는 상대 수비 선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측면으로 열 수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넣냐, 아무리 한 명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근데 그 모든 게 아니었죠. 그리고 오히려 기면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을 거치는 플레이를 하면서 속도에 강점이 없는 공격수들을 가지고 부산과 속도 경쟁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아쉬운 거는, 그리고 이건 솔직히 말하면 감독의 역량의 문제라고 좀 느끼는 거는, 만약에 후반 막판에 퇴장당하고 PK를 먹었어요.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전반에 먹었으면 적어도 최소한 후반전 들어가기 전까지 후반전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 들어가서 나머지 시간 어떻게 할 거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 순간에 짤 수 있고, 이게 감독의 역량이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엔 대처를 못했다. 예. 기면을 넣는데 기면을 넣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시나리오가 없이 그냥 일단 기면을 넣어보자라는 식의 플레이가 됐다. 그게 지난 성남전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이번 부산전에는 적어도 부산이 현재는 수비를 좀 더 단단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게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황이 어쩔 수 없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려는 타개책도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봤습니다. 그거는 좀 잘하지 않네. 그 로우 블럭 쓴다 그러나? 그 골 먹고 나서 4-4 하나로 세우면서 그 그러니까 전반전에 골 안 먹으려고 이렇게 공간 좁게 만들어서 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만 봤을 때는 그 전반 퇴장당하기 전에 공간 활용보다 잘하는데. 네,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근데 변수환 감독이 답답하면서도 이해되는 게 뭐냐면, 저는 김지현 선수의 그 상황에서 존재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역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지현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위치로 내려가면 거기서 공을 전달하는 위치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지현 선수를 올 시즌 봐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중앙에서 공 잡았을 때 판단이 빠른 선수가 아니에요. 조금 딜레이가. 네, 패스를 하는 데서 몇 번을 내주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터치가 필요합니다. 이규성 선수는 잘 보여줬죠. 세라핌에게 찔러주는 멋진 전진 패스나 이런 걸 보면 순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빠르게 패스를 결정하는데, 김지현은 터치가 필요해요. 그런 선수를 중앙에 굳이 내려놓으면서 수비적으로도 큰 도움이 안 되는데 공격수적으로도 애매한 상황을 둔다. 이런 것도 굉장히 그 김지현이 어떻게든 하나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에 기댄 기용이 아닌가. 전술적인 냉철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물론 김지현이 또 그 와중에 뭐 매우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기도 했어가지고 저래서 못 빼는구나라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래도 감독이라면 확실한 선택을 하고 컨셉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뭐 대응은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있었다. 그래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선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봤거든요. 끊임없이 스프린트하고 좀 더 수비 가담 해주려고 내려오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근데 또 우려되는 게 지금 2경기 연속 퇴장으로 한 명이 부족한 채 뛰는 그 경기가 연속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부산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렇게 뛰었고, 체력 소모가 2경기 연속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좀 심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근데 경기까지 졌으니까 진 경기의 체력 소모는 더 심할 거란 말이죠. 다음 서울 이랜드를 만납니다. 지금 팀이 집중해야 될 것이 회복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회복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쉬라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까요, 선수들이? 네. 저는 차라리 이랜드전에 모든 걸 불사르고 그 이후에 쉬자 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뭐 이 정확한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UFC 선수들이 개체량을 앞두고 엄청 예민해지잖아요. 그 체중 맞추려고 뭐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온몸의 수분을 다 짜내가지고 체중을 맞추는데, 저는 약간 그런 정신무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만약에 이랜드전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선수들의 멘탈이 무너지는 걸 좀 막아주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왜냐면 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졌네? 라고 하는 거하고, 그래, 이랜드전 준비하고 많이 뛰었으니까 좀 쉬면서
하자 해서 졌는데 준비를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후회가 남으면 그 타격은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2라운드 전까지 아니면 더. 예, 승리할 그때까지 더 스스로를 좀 몰아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냉철한 또 판단 해주셨고요. 강유님은 어떠십니까? 딜레마죠.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투혼을 알았어. 불사르던 예. 그 시절, 예. 정신력으로 이겨내던 그 시절이 있는가 하면 어느새 뭐 현대축구라는 그런 미명하에 선수들에 대한 관리, 컨디션 회복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과학적인 어떤 접근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근데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인 도움은 필요하지만 또 그런 정신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우선이다라고 딱히 얘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저는 경기를 준비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뭐 치열하게 하되 경기 자체는 안정성을 가진 경기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내려서 수비를 하는 경기를 준비하는 게 낫겠다. 덤벼들지 말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회복을 할지, 뭐 선수들이 더 나서겠다고 해가지고 뭐 똥털 뭉쳐서 더 힘들지만 이악 물고 코피 쏟아가면서 가열차게 준비를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수들 판단이고 팀의 냉철한 판단이 있겠죠. 그것을 믿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다만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는 열정적으로 뭐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서 그것을 준비하는데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의견을 보태자면은 그 온양온천 가가지고 단체를 일단 좀 온천으로 좀 단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는 그 블루하우스 스폰인가 그거 추가됐더라고요. 장어집이. 장어집 가서 장어로 회식을 좀 해서 뭔가 이게 단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M 모 선수가 떠오르네요. 장어 하니까는 부상 중에서도 환호하던. 네, 그래서 뭔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좀 처진 분위기를, 뭐 우리가 매번 지금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 때문에 선수들이 처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잘 또 코칭 스태프가 결정해서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좌절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전 결과는 이미 나왔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또 다음 경기를 향해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다음 경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매우 어려운 상대입니다. 특히나 우리 한정으로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그에서 이겨보지 못한 상대 서울 이랜드를 만납니다. 부산전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상대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3로빈이 막 시작했는데 이제 리그도 이제 마지막 로빈이니까 끝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리그 순위표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스님께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현재 1위는 다들 아시다시피 승점 62점으로 인천이고요. 우리 수원이 52점으로 2위, 3위 부천이 승점 48점, 4위 전남이 승점 45점, 5위 부산이 승점 44점이고요. 6위 이랜드가 43점, 7위 성남이 41점으로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3위에서 5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끝까지 알 수 없는 순위 싸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이랜드 쪽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더 있는 채로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인천도 부천을 만나면서 패배했죠. 또 리그 4패째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얘기지만 진짜 우리 팀만 잘했다면 벌어진 승점 차이를 코앞에 두고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7월은 모르고 8월을 우리가 대진이 훨씬 좋기 때문에 8월만 잘 보내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8월을 엄청 못 보냈죠. 그렇죠. 예. 진짜 우리가 2경기, 3경기만 이겼어도 인천이랑 한 경기 차이 안까지 좁힐 수 권으로, 있었는데 그쵸. 예, 너무 아쉽고요. 어쨌든 이제 강윤님께서 전에 이제 무슨 이론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였죠? 평행 이론인가? 하여튼 평균 회귀. 예, 평균 회귀. 네, 그 말씀. 평균적인 그 기록으로 결국에는 다 수렴하게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5패를 당했나요? 6패를 당했나요? 6패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평균 회귀에 따르면 앞으로 1, 2패는 더 해야 된다는 소린데 아하.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인천도 그렇게 따지면 한 2패 정도는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인천이 그러면 2패나 3패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 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삼로빈에는 그 평균 회귀를 벗어나는 그런 승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예.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윤님 이어서 해주시죠. 거러스님 말 이어서 가면 수원은 결국 그런 평균적이지 않은 기이한 형태의 벗어나요? 자꾸 이렇게 예측을 벗어나. 승리를 해야 되고 인천은 평균적인 기록으로 회귀를 해주면 결국엔 우리가 이제 한번 따라잡을 기회는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결과론적인 해석이라서 아쉽다는 감정 자체는 크게 없어요. 만약에 이제 역으로 인천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경기를 했다면 그 아쉬움을 좀 더 느끼긴 했겠죠. 근데 이렇게 되고 보니 이겼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좀 지난 거라 크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앞의 경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하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그렇게 크게까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앞서 말했듯이 선두권 팀들 모두가 부진을 겪고 있는 시기고 이 부진이 어디까지 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는 적어도 이제 9월인데 9월 초 중순까지도 그걸 이어가는 팀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만날 이랜드처럼 반등의 기세를 지금 타고 있는 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반등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인 건 사실이겠지만 앞으로 반등해내가서 나아갈 거를 좀 더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경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화성전, 김포전은 그냥 졌다라고 그냥 하고 화성전, 성남전, 부산전을 만약에 3연승을 쓸어갔다면 한 4점 차 되나요? 3점 차가 돼요. 3점 차 돼요? 아쉽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강윤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제 이해는 되는데요. 근데 그 우리가 결과를 보고 나니 따라잡을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겼으면 따라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의 경기 결과를 보고 우리가 경기를 했는데 쟤네도 졌는데 우리도 졌네? 아쉽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못 이기고 났는데 인천도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만 이겼으면은 따라잡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인천 졌으니까 그래 쟤네도 졌으니까 우리 못 이겼지만 아쉽다 똑같이 졌네가 아니고 우리만 이겼으면 저놈들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가 먼저 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할 거 하자. 우리만 잘하면 된다. 딴 거 볼 거 없다. 이런 얘기 우리 종종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만 잘했었으면 정말 기회가 왔었겠다라는 사람인지라 아쉬움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서 저는 반론하고 싶은 생각도 1도 없고요.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냥 제 기준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지나고 보니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 경기 보자 이런 게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인가요? 그 서울 이랜드가 계속 꼬꾸라지는 맞아요. 상황이었고 수원은 분위기 굉장히 좋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반대의 상황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려운 경기가 될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서울 이랜드 요즘 어떻습니까? 네, 말씀을 잘해주신 것처럼 지난 22라운드 빅버드에서 맞대결 이전까지 서울 이랜드는 8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습니다. 승리가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지고 있었죠. 근데 우리를 만나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만난 이후로도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다가 최근 2경기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4백과 3백을 계속해서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3백을 사용할 때 조금 더 결과가 좋으면서 3백으로 굳어져가는 모양새다라고 보이고요. 3-4-3 포메이션으로 뭐 표시되는 앱이나 이런 데는 표시가 되는데 전방 3명 중 1명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3-5-2에 가까운 형태로 플레이를 합니다. 이 서울 이랜드는 김덕윤 감독이 시즌 중반 후방에서 빌드업으로 만들어 가려고 스타일을 변화하려다가 실패한 뒤에 상대가 올라오도록 일정 부분까지 내려서서 수비를 하는 형태를 먼저 취하고 순간적으로 전진해 압박을 시도하는 식의 운영으로 변화를 지금 꾀한 상태고 이런 운영이 꽤나 효과 보고 있습니다. 그 효과 보고 있음이 지표로도 드러나는데요. 이번 시즌 상대의 공을 가로채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 그것을 이제 인터셉트라고 기록을 하는데 총 285개의 인터셉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10.18개의 인터셉트를 기록하며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터셉트를 높다. 기록하는 팀이다 높다. 예. 라고 하고요. 제가 지난 빅버드에서의 맞대결을 앞두고 골키퍼 구성윤 선수의 영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성윤의 영입 전까지 이런 이랜드가 20경기에서 32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당 평균 1.6 실점 정도를 기록했어요. 네, 구성윤 영입 후 8경기에서 6실점하면서 경기 평균 0.75골 실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낮아졌네요. 진짜. 예. 수비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랜드가. 오스마르도 좀 전진하는 편이고. 그런데 이 수준급의 골키퍼가 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성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3백을 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강윤님께서. 우리 팀이 3백, 5백이 굉장히 지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김동윤 감독이라면 우리만 만나면 계속 그 수원 맞춤 전술을 들고 나온 듯한 느낌. 우리 꼭 거기에 당하고. 이번에는 서울 이랜드가 우리를 상대로 어떤 모습 들고 나올 것 같은지 그것도 한번 예상을 이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는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모습으로 나올 거고 상대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를 꾀고자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게 수원한테는 항상 불리한 상황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반대로 이랜드가 이어가야 될 거고 괜찮은 경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경기 뭐 천안전이나 전남전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가져나올 경향이 크고 수원은 좀 더 바뀐 형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랜드가 가져올 거는 지난 우리 빅버드에서 했던 경기처럼 비슷한 형태를 들고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라인을 좀 내려서 상대 수비 라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시도하도록 유도를 당겨낸 뒤에 순간적인 압박을 통해서 매우 위협적인 역습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압박에 아쉬운 실점을 내줬었고요. 이후 경기들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유지하면서 무승부가 많지만 무패는 기록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를 앞두고 수원 맞춤으로 갑작스런 전술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최근에 보여줬던 그 좋은 네. 오히려 이제 리그에서 벌써 10-10을 기록 중이더라고요. 에올레르가. 그래서 이 에올레르의 발끝이 매섭기 때문에 이 선수가 중앙에서 프리롤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줘요. 3-5-2라고 했는데 그 2에서 한 명 좀 내려온 역할 혹은 뭐 3-4-3에서 나머지 3 중에 좀 내려온 역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맡아서 프리롤을 맡더라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좌우로 공격수들이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보여주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경기랑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제 기억에는 지난 경기에서 이랜드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첫 골 실점한 게 아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전방에 발 빠른 선수들을 배치해서 우리 진영에서부터 강하게 좀 전방 압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수비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랜드는 또 5백을 들고 나올 텐데 우리의 항상 공격의 시작점은 양 풀백이기 때문에 이 풀백이 또 볼을 편하게 받지 못하도록 또 이 풀백을 막아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느냐
싸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수비를 할 때는 사사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사이가 되게 좋은 수비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미드필더의 수비 능력이나 전체적인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조직력이나 수비 가담에서 아쉬운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랜드도 또 측면이나 아니면 지난번처럼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한 번에 내주는 그런 또 공격 시도를 많이 할 텐데, 이거를 우리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수들이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잘 막아주느냐, 이런 거에서 좀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뒤에서 볼 돌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골키퍼한테 조심해야 백패스 됩니다. 네. 주다가는 이제 깃방맹이 맞는 거예요, 그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 참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거 지면 6전 6패 되죠, 리그에서만. 네. 원포인트 필승 전략에도 없을까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버스 세우고 1대0으로 딱딱해서 이기든 뭐 그러면 좋죠.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네. 예. 저는 없을까요? 저는 생각한 게 있어요. 오. 저는 홍명보식 라볼피아나가 필요하다. 하하.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형 3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저는 수비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비를 못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실점이 많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수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모든 전략에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비중을 어디에 둘 거냐. 그러니까 수원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원은 공격적인 팀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되는 팀이다. 저는 약간 이 말이 요즘 들어서 되게 좀 뭐랄까요? 그걸 누가 정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변성환이요. 네, 그러니까 왜 언제부터 아니 뭐 변성환 감독이 뭐 정하게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수원이라는 팀이 언제부터 공격만을 해야 되는 팀이 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적인 성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방에 6명, 7명을 배치를 하고 압박 라인을 높게 전진을 시키니까 당연히 뒷공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항상 수원은 이제 포백을 유지를 하면서 공격수들이 수비 가담을 잘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예. 네. 조금 전환도 조금 느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후방에서 볼을 끊어내면 이제 빠르게 전방으로 역습을 하기 위한 저는 포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역습을 노리기 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맨날 뒷공간 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부산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명 퇴장당하긴 했지만 파울리뉴 선수가 내려와서 5백을 만들었던 상황에는 부산이 우리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거든요. 이 박지원 선수가 깊게 내려오면서 이 5백을 잘 사용을 했었고, 또 레오 선수가 한창 후반 교체로 나오면서 변형 3백을 했을 때도 우리가 뭐 점유율을 내주긴 했지만 나름 견고하게 잘 막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랜드전에서도 아예 작정하고 5백을 세워서 수비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떤가. 네. 그래서 후방에서 볼을 이제 끊어내고 그런 다음에 전방에 일류첸코나 세라핌을 활용해서 좀 심플하게 역습을 준비하는 게 어떤가. 제가 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전남 원정에서 승리했을 때 변성환 감독이 오직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만을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했다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경기를 좀 준비하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센터백 자원이 많이 없잖아요. 2명 네. 퇴장에 또 한 명은 그 청소년 대표팀으로 나가 있고. 그렇죠. 권한규 선수까지 못 돌아온다면은 거의 레오밖에는 없을 텐데 그것도 감안하셔갖고 3백을 좀 보신 거죠? 그렇죠. 황석호 일단 있으니까요. 아, 황석호 있구나. 좋습니다. 이번에도 황석호가 선발이 아닐지가 전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야, 그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선발이 아니에요. 유스가 갑자기 막 올라온다거나. 네, 계속해서 강현님 원포인트 필승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오, 장석환, 정용동윤 3백. 마찬가지로. 결국엔 3백. 는 농담이고요.
쓰리백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수비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원 선수들의 능력이 낮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번 시즌 거의 대부분을 지금 포백으로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잘 준비해올 경우에 그런 깜짝 전술이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정신적인 데미지, 체력적인 문제까지 해가지고 한 주 동안 쓰리백을 이랜드를 막아낼 정도로 완성도 있게 준비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포백을 하되 내려서서 하는 포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는 합니다. 내려서는 폭배. 네, 근데 뭐 그게 이제 결국에는 쓰리백이 좀 더 내려서기 좋다고 생각하면 쓰리백 서는 것도 매우 동의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전반은 득점 없이 비기더라도 우선은 실점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내려서는 운영을 결국 원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후반 중반 이후에 승부수를 던지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그놈의 딸깍 우리도 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내려섰고 내려선 이후에 하는 거. 지난 화성 원정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화성이 우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막아세운다. 우리가 뒤에서 돌리는 건 한참 크게 돌아가지만 화성은 딱 위치 잡아놓고 공 돌리는 거에 맞게 조금의 포지셔닝 이동만 해가지고 대형을 유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대형 유지를 좀 더 준비를 해서 그게 뭐 3백이든 4백이든 뭐 5백이든 6백이든 10백이든 다 좋습니다. 그런 효율적인 전술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정말 극단적으로는 8명이서 수비하고 일류첸코하고 세라핀만 하프라인 밟고 있는 거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정도. 예. 잡으면 그냥 뻥. 요이 땅. 그래서 운 좋게 세라핌 앞으로 떨어지면 되고 운 좋게 일류첸코 머리 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세라핌이 인류한테 접근해주면 되는 거고 그건 정말 실리적인 뭐 전술적인 어떤 어려운 뭐 방식 필요 없이 정말 심플하고 실리적인 거 한번 좀 준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그렇게 결코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개인 역량 예, 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라는 것에 대한 변성환 감독이 자가당착에 빠져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네. 그거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고 전술적인 어떤 복잡함 없이 갈 수도 있는데 선수들의 역량이 좋으니까 이걸 다 살려야 되니까 더 다단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꼬인다면 꼬이는 거고 불필요한 과정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전부터 좀 있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좀 하게 됩니다. 소화를 못하는데 지금 소화를 시키게끔 계속 밀어넣고 있다는 얘기. 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선수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한다. 투머치.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뭐 해외 축구에 비교하면 그렇지만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되면 굉장히 전술적으로 고퀄리티의 전술을 시도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선수들이 다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변성환 감독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지도자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청소년 대표팀을 맡다가 프로팀을 맡았고 작년 뮬리치를 쓰다가 올해 일루체크를 쓰니 얼마나 더 좋은 팀이 됐다라고 느끼겠어요. 그럼 많은 걸 시도해보고 전술적인 요소를 자기 입장에서는 많이 투영을 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불필요함이 많이 군더더기가 많이 껴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는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은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약간의 조롱 같아서 단어로 표현하진 않겠지만 이미 했는데 네. 아니 있어요.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너무 많은 걸 시도하려고 하는데 선수들이 그걸 못 따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하시는 그거에 말씀이? 좀 더 결이 같지 않을까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네. 그런데 이런 단순한 공격 전술과 수비 조직력이 나온다고요?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구상하려고 하는 건 알겠어요. 뭔가 감독이 이 선수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격에 더 중점을 둘 건지 수비를 더 중점을 둘 건지 어떤 식의 전술 컨셉에 더 중점을 둘 건지 그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이 선수들한테 맞는 옷이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면 정말 우리 팀에 있는 선수들이 개인 기량이 K리그2를 압도할 만큼 정말 좋을까? 정말 냉정하게 좋을까? 단순한 예로
이규성 선수와 서울 이랜드를 만나니까 서울 이랜드의 박창환 선수를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 이 선수의 능력을 우리가 스탯으로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쵸. 이규성 선수가 정말 압도적으로 높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재빠르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냥 기록 뭐 이 선수의 패스 수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게임에서 경기에 피파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나오는 이런 거. 뭐 패스에서 나오는 이규성 선수의 패스 정확도는 90이고 박창환 선수의 패스 정확도는 70이고 저는 이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차이 나봐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3에서 5 정도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뒤집힌다는 거죠. 게임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 레오 선수와 지금 한창 수비를 잘하고 있는 우리가 부산에서 만났던 조이제 선수를 1대1로 비교하면 레오 선수의 모든 스탯이 압도적으로 조이제 선수보다 높을까? 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압도적인 스쿼드라고 했었는데 겪고 나니 그게 아니었다. 아니었죠. 야, 올해는 진짜 압도적이야. 과연 정말 그럴까? 그거를 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선수들을 너무 고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작년처럼 똑같이 감독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네. 그런 이건도 뭐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 파울리노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저 생각해요. 좋은 선수라 생각해요. 그러면 K리그2 용병 중에 파울리노가 제일 잘하는 용병일까? 예. 왜 에울레르처럼 하지 못할까? 왜 발디비아처럼 하지 못할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선수를 못 쓰고 있어서 이 선수가 못하는 걸까? 이 선수의 그냥 순수 능력치가 에울레르나 발디비아보다 못하는 것일까?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올 시즌 끝났을 때 베스트 리그2의 베스트 11이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또 뭐 순위 따라서 좀 비중도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거 한번 지켜보죠 한번. 뭐 그것도. 근데 저는 저도 여기서 좀 뭐 반론이란 반론하고 싶은 게 단순한 축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견 단순한 게 맞지만 저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소가 많아서 결국엔 그게 요소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단순해졌다 상황이 네, 그렇게 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지적한 게 컨셉의 불분명함이잖아요. 팀 전술이나 공격을 하든 뭘 하든 그 컨셉이 불분명해지는 이유가 요소가 많기 때문에 컨셉이 불분명해지는 거다. 좀 요소가 줄어들면 뭐 선수비 후역습 우리가 아주 쉽게 표현하든 아니면 뭐 전방 압박, 닭공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이도저도 요소가 많아지는 데에는 적어도 뭐 감독이 보기에는 우리 선수들이 다재다능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술이 좀 뛰어나지도 않는데 어쨌든 결국 공격적으로 보면은 모든 공격 지표도 1위잖아요. 그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선수들이 능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르소하고 파울리노를 비교하면 제르소가 훨씬 더 수치적으로 나은 선수입니다. 근데 제르소를 지금 파울리노처럼 뛰기게 하면 제르소는 그렇게 활약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의 개인 비교가 어려워지는 점입니다. 물론 파울리노도 팀마다의 이런 컨셉이나 이런 게 역량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논리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파울리노도 제르소 밑에 놓으면 절대로 제르소처럼 활약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 상대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저는 선수들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성환 감독이 아직은 좀 덜 익었다고 생각하는 게 세라핌 같이 좀 단순한 선수는 잘 씁니다. 근데 파울리노처럼 제약이 좀 다른 선수는 잘 못 써요. 제가 보기엔. 파울리노 선수는 제가 계속 작년부터 얘기하지만 비긴 스몰에서 스몰 역할을 했을 때 잘하고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인사이드 포워드 역할을 했을 때 잘하는데 그 역할을 한 번도 팀에서는 안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파울리노가 다른 부분에서도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살리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파울리노가 가장 위력적일 수 있는 포지션에는 저는 한 번도 파울리노가 우리 팀 와서 서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그런 점 생각하면 잘 못 쓰는 선수들의 능력에 비해서 감독이 잘 못 쓰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참 어렵습니다. 거너스님 말에도 상당히 동의를 해요. 우리 선수들이 그래서 누군가와 동대동으로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뛰어나느냐
뭐 리그 베스트 11을 꼽았을 때 베스트 11 중에 뭐 8명 이상을 수원으로 채울 수 있느냐 하면 저도 그거는 자신 없다 생각하지만 자신 없죠. 네. 이 선수들이 조합이 안 돼서 그렇지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은 특정 포지션에 몇 명, 뭐 일류첸코, 이규성, 세라핌, 건강했을 경우에 브루노 실바, 뭐 아니면은 뭐 지금 포지션의 레오, 뭐 이런 선수들은 적어도 리그에서 상당히 탑급의 선수는 확실하다라고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런 선수를 가지고도 못 쓰는 게 이 선수들이 나빠서인가 좋은 감독이 못 써서인가 이거는 결국에는 뭐 해석하는 그쵸. 예, 기준의 그죠. 나름이기 예. 때문에 동의하면서도 저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뭐 보이시는지 당연히 안 보이시겠지만 상당히 비틱입니다. 거의 지금 100분 토론 수준인데요. 하여튼 좋은 의견 두 분께서 팽팽하게 잘 얘기해 주셨고요. 이기면 장땡입니다. 남은 경기 딱 휩쓸고 하면은 이런 얘기 썩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상상하기 싫지만 만약에 이 경기까지 또 무너진다면 지금 변상환 감독님에 대한 사임 여론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필이면 작년 영균 감독님이 물러나게 된 경기도 바로 서울 이랜드전이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변상환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긴장하시지 않을까. 그러다가 우를 범하는 경우도 좀 많이 봤거든요. 감독들이 좀 궁지에 몰렸을 때 좀 잘못된 판단으로 선발 라인업을 낸다든가 갑자기 이상한 전술을 들고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요. 이 경기 만약 실패로 끝나면 후폭풍이 좀 크게 있지 않을까요? 어,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미 질문에 답이 나와 있어서 음, 제가 여기 어떤 답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그러면 여기엔 뭐 찬성하시거나 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네. 당연히 5경기 연속 무승에 만약에 패배라도 한다면 현장에서부터 매우 거친 반응이, 부정적이고 거친 반응이 나올 거고, 감독의 책임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 입장에서는 보고 싶지 않은 행동을 시도하는 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앞서 이 부산전 분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연히 4경기 연속 무승은 문제지만 기록을 봤을 때는 다른 팀들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 경향성과 4경기 중 3경기에서 퇴장이 발생했다는 특이성까지 생각을 특수성이. 하면 이번 경기 결과만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건 이제 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일 텐데요. 지지자들이 느낄 이 불만과 답답함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단장을 비롯한 뭐 구단 입장에서 소통의 창을 구단 차원에서 제시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게 뭐 어떤 것이 되었든 단순히 그냥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버스 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군가 한 명 앞세우고 그 사람 그냥 대중들한테 질타받고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해결 없이.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스를 막거나 그런 거는. 의견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만약에 뭐 결과가 안 좋아질 경우에도 소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구단이 좀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우선은 단장을 비롯한 구단 수뇌부가 명백한 기준을 좀 세워놓고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경기 결과를 기준이든지 몇 승 몇 패까지는 안 된다. 뭐 혹은 감독과 선수단 모두가 납득할 만한 어떤 기록적인 지표 등이 근거가 좀 돼서 그 근거를 통해서 뭐 합당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통해서 하는 행동이 명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뭐 축구팀이라는 게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도 어떠한 뭐 일이 일어나는 것도 이해를 하고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저는 좀 그런 명분들이 있게 행동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이런 일이 이러지 않게 좋은 결과를 바랄 뿐이지만요. 그럼 강현님 보시기에도 이 서울 이랜드전이 어떻게 보면 그 팬분들의 그 참는 그 한계점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뭐 이렇게 한계가 되는 경기가 될 거다라는 거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적인 거를 많이 봤잖아요. 음, 화성전
경기가 끝나고 나왔던 정신차려 수원 네, 콜이라든지 맞았었고, 네. 혹은 지난 성남과의 홈 경기에서 나왔던 엔석이 갈라져서 응원을 하는 모습이었다든지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뭐 좀 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 행동을 멈추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그런 감정적인 행동은 보통 더 섣부르게 나가기 마련이라서 그런 행동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도 그것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반대를 하지만 그래서 그런 행동이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그 행동을 한 사람들은 시원할지 몰라도 나머지 그걸 지켜본 모두가 상처받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부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보내고요. 그런 일이 우선적으로 일어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바랄 뿐입니다. 네, 좋습니다. 커너스님 계속해 주시죠. 뭐 저도 강윤님이랑 비슷한데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지고 부천이랑 인천이 이기면 저는 가장 최악의 예, 그죠, 저는 네. 뭐 버스가 막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변성환 감독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신 반면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 팬들끼리 약간 좀 갈라질까봐 좀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는 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만약에 그런 버스가 막힌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될까? 음, 예, 해결이 될까?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까? 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거기서 그냥 뭐 하다 못해 염기훈 감독처럼 사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또 그게 더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매우 동감합니다. 대안 예, 그러니까 없는 그런 행동은. 그러니까 이제 사임을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변상환 감독으로는 안 된다. 다만 이제 시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이랜드한테 지고 인천이 이기면 사실 뭐 우승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 플레이오프를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제 변성환 감독을 좋게 보시지 않으시는 팬분들이 어쨌든 팀이 중요한 시기고 플레이오프도 어쨌든 이제 나갈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높아진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실지 아니면 진짜 극약 처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이런 대행 체제를 가더라도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또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또 무조건 틀렸다고는 또 할 수 없는 거라. 저도 그건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랜드를 좀 시원하게 이겼으면 좋겠다. 예, 그걸 바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기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 가지고 올 후폭풍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부디 못 잡아봤던 상대를 잡으면서 그 못 잡았던, 그러니까 열세에 있던 팀을 잡았을 때만큼 그 팀이 동기부여가 확 올라가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팀의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서울 이랜드를 맞아 우리가 예상하는 선발 라인업 말씀해 주시고 경기 결과 예측과 한 줄 평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너스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예측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진짜 그냥 제 바램을 한번 바램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골키퍼는 김민준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포백은 뭐 이건 뭐 제 바램과 상관없죠. 이제 쓸 선수가 없으니까. 라볼 피아냐 쓴다면서요. 그건 이제 얘기할 건데. 그래서 왼쪽부터 뭐 그냥 이기재, 레오, 황석호, 정동현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저는 미들은 3미들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원진, 이규성, 최영준 이렇게 나와서 홍원진이 내려가는 변형 3백 그걸 좀 썼으면 좋겠고, 이규성 선수가 수비력은 항상 아쉬워요. 그래서 이규성 선수의 수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원진과
이제 최영준이 콤비로 나와서 음, 예, 이규성 선수에게 좀 공격적인 역할만 좀 맡길 수 있는 음, 예, 그런 형태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전방 3톱은 파울리뇨, 일류첸코, 세라핌 예,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파울리뉴의 그 사이드 자원을 쓰는 게 매우 찬성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경기는 저는 의외의 경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3대1로 이길 것 같습니다. 허허허. 완승이에요. 보통 3대 1이면. 예, 음, 제가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작년 이랜드전 때 뮬리치가 선제골 넣고 후반 80분까지 1대0으로 우리가 잘 이기고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네. 운전을 하면서 아 이겼다라고 했는데 음. 10분 뒤에 켰더니 3대1로 져 있었던 그리고 감독님이 바뀌었죠. 예, 그 경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역으로 3대1로 좀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한 줄 평은 때려치라 했다고 진짜 때려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때려치라고 했다고 진짜 때려칠 뻔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예, 네. 때려치면 안 된다. 정신 네. 차려라. 네. 예. 3대 1 의외의 결과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강유님 또 계속 이어서 해주시죠. 부상 선수의 회복이 없다면 저도 뭐 다른 바람들이 있지만 그냥 예상을 하자면 양형모 선수가 나오겠고 이기재, 레오, 황석호, 정동윤 선수가 포백을 세우겠죠. 그리고 이규성 선수가 조금 지쳤으니까 최영준하고 이민혁이 이번 경기 돌아올 수 있죠. 그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최영준, 이민혁이 나오고 파울리뉴, 김지현, 세라핌, 이선, 일류첸코 원톱. 이게 뭐 큰 틀의 사이 변화 없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오히려 파울리뉴가 중앙으로 출전하는 형태나 김지현이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거 우리 한창 좋을 때 잘했잖아요. 저도 그런 그런 거 거 해봤으면 좀 좋겠는데. 써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정이고 뭐 우리가 이제 이랜드 상태로 취약하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번 경기는 1대1 무승부만 거둬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승부. 네. 근데 그래도 우리 승리를 바라는 마음에 2대1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피셜하게는 2대 1로 가야 됩니까? 네, 2대1로 가시죠. 2대 1로 2대 1 승. 네. 네, 좋습니다. 강효님께서는 2대 1 승리로 예측을 해주셨고요. 저도 한번 제가 매번 뭐 3대 0이니 4대 0이니 하니까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냉정하게 0대 2 패배 예측해 보겠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 0대 2 패배 예측이고요. 한 줄 평으로는 이 패배의 결과를 바꾸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진짜 지면 어떡하려고요? 제 탓이죠. 좌표 찍히는 거죠, 뭐 커뮤니티에. 뭐 대국민 사과하면 되죠, 뭐. 정장 입나요, 오랜만에? 고개 한번 숙이고. 정장 입고. 많은 의미가 담긴 예측입니다. 영레발이 포함된. 영레발도 포함됐고 그 외에 돌아오는 다리를 불사지른다고 하나요, 그거? 배수의 진. 그런 심정으로 제가 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대 1승, 그다음에 2대 1승, 0대 2 패배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부디 마음 같아서는 정말 5대 0으로 그냥 시원하게 이기고 그 아시죠? 그 저희 경기 질 때마다 서울 이랜드 인스타로 긁어대는 거. 네, 저는 보복이라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스토리가 쌓이는 거니까 또. 네, 한번 저희도 대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팀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내가 사랑하는 팀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팀의 상황이 좋지 못해서 비판하고 쓴소리하는 것도 전혀 유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팀을 향해 비판하는 내 자신의 속마음도 너무나도 쓰립니다. 너무 아픕니다. 오늘 저희 팟캐스트 모든 구성원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팀과 사랑하는 팬들이 서로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경기가 이번 목동에서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식지 않은 사랑으로 목동을 점령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팀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선수단 여러분들께서 단 한 분이라도 듣고 계신다면 고개 들고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경기가 부디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경기가 되길 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길.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화두는 위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단어가 한자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매우 아재스럽게 이 한자어 단어를 갈라서 해석해보면 위태로울 위자와 틀 기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틀 기자는 뒤에 모일 회라는 글자를 붙여서 기회라는 단어를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 위기지만 이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기회를 맞이할 거라고 믿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모두 기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저희와 함께 팀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정현 선수, 이건희 선수 청소년 월드컵 우승하고 오세요. 잘하고 오세요. 화이팅. 거기 우승할 때가 아닌데 지금. 이건희는 박주전 먹겠죠? 둘 다 주전했으면 좋겠습니다. FC 코리아 경기 좀 봐야겠네. 예. FC 23세 코리아 봐야겠네요. U20 아니에요? 20, 아, U20. FC 20세 코리아. U23은 강성진이고. 아, 음. 거기도 잘해야겠네요, 그러면. 다들 잘하고 오세요. 다치지 말고. 화이팅! 화이팅. 목동도 화이팅입니다. 목동 화이팅입니다. 정말로 화이팅입니다. 끝! 사랑한다 나의 삶 나의 소원 좋아한다 오직 너만을 사랑해 오직 너만을 너만을 사랑해